전남 강진의 고찰, 무의사 경내에 있는 선각대사비는 후3국시대의 고승, 선각대사 형리를 기리기 위해 고려 정종 원년에 세워진 비다. 비문에는 선각대사의 일생과 함께 선각대사와 대왕의 만남, 그리고 대왕의 업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문에 등장하는 대왕은 고려의 태조 왕건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2011년 비문을 재해석한 결과 대왕은 왕건이 아닌 궁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예 12년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 나주 공략을 지휘하고 후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진 정복군주는 궁예였다. 궁예 3년 궁예는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궁예는 부하인 왕건으로 하여금 수군을 거느리고 내려가도록 했다. 왕건은 금성을 공략하여 함락시키고 10여 개의 군현을 쳐서 빼앗았으며 금성을 고쳐 나주로 삼았다. 전남의 젖줄 영산강 끝에 나주가 자리하고 있다. 나주는 영산포 백기를 통한 지역 물류의 중심지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은선이 나주에서 영산강을 따라 운항했으며 흑산도와 전남 서남의 지역의 섬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나주에 모여 내륙으로 공급됐다. 영산강 하구의 화원반도에 있는 전남 해남의 화원면 일대에서 다수의 청자 가마터가 집단적으로 발견됐다. 이곳은 청자 기술이 처음 들어와서 집단으로 만들어진 가마터로 여기서 생산된 청자는 초기 형태인 무늬가 없는 월주요 양식 청자다. 청자는 9세기 동아시아 교역의 중요한 상품으로 강력한 해상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직접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영산강 수로는 흑산도 항로를 통해 중국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영산강 하류에 자리한 나주는 한중일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남 광양의 마로산성에서 후 삼국시대에 청동거울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일본으로 수출되던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마로산성은 당시 견훤의 세력권 아래에 있던 곳으로 해상교류를 통제하는 중요한 거점성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상도 상주 출신인 견훤은 해상 기반이 약했지만 순천의 김총과 박영규 세력을 접수하면서 전라도 남해안의 해상력을 확보했다. 이후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려는 견훤은 서해안을 따라 남진하려는 궁예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후 삼국시대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나주를 장악해야만 했다. 궁예 9년 나주로 내려간 왕건은 광주의 염해현에서 견훤이 5월에 보내는 배를 사로잡았다. 후백제가 5월과 교섭하려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자 견훤은 나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전함을 늘어놓았는데 목포부터 덕진포까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잇닿았고 수륙종행으로 얽혀 있어서 그 군세가 매우 강했다. 왕건의 장수들이 이를 근심하자 왕건은 군대의 승리는 화합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그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는 화궁으로 견훤의 후백제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참패한 견훤은 작은 배를 타고 도망쳐 돌아갔다. 이를 제1차 덕진포해전이라 부른다. 궁예 10년 후백제의 견훤이 직접 보병과 기병 3,000명을 이끌고 나주를 포위하고는 열흘이 지나도록 풀지 않았다. 그런데 궁예가 수군을 보내 습격하자 견훤의 군대는 후퇴하고 말았다. 이처럼 나주를 둘러싼 궁예와 견훤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제1차 덕진포해전이 벌어진 덕진포는 전남 영암의 영산강 중류에 자리했던 포구다. 그런데 영산강의 중류인 덕진포 주변 영암천의 현재 규모를 보면 대규모 함대가 전투를 벌이기에는 강폭도 좁고 수심도 얕다. 지난 2006년 영산강 유역에서 오래된 목선 조각이 발견되었다. 목재를 분석한 결과 북쪽에서 자란 1000년 이상 된 느티나무로 밝혀졌다.
통나무를 파서 만든 니은자 모양의 나무 판재는 선박의 밑바닥을 받치는 저 판재로 길이가 9.1m에 달한다. 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개 정도의 저 판재가 필요하므로 이 배의 길이는 대략 45m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목선 조각은 북쪽의 해양 세력이 만들어서 타고 내려온 거대한 선박의 저판재로서 궁예와 왕건 세력이 타고 온 대형 함선의 일부로 추정된다. 궁예가 활동하던 당시 영산강의 수심은 지금보다 5m 정도 깊었다. 그런데 이후 1000년 동안 토사가 퇴적되고 목포와 꽃두까지 막혀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지금처럼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고대 영산강 수역은 지금보다 6배 정도는 넓고 깊은 한반도의 지중해였다. 궁예 12년 삼국사기 열전 견훤에 따르면 견훤은 궁예와 덕진포에서 전투를 벌였다. 제2차 덕진포해전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물론 고려사 등 어떤 사서에도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기록이 없다. 다만 선갑대사비에 이 전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선갑대사비에 나오는 궁예 12년의 제2차 덕진포해전에 관한 내용은 그동안 왕건을 주체로 생각했다. 그래서 왕건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내려와 나주를 점령했고 이후 선갑대사를 모시고 철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선갑대사비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은 대왕, 전주 그리고 금상이 있다. 그런데 2011년 비문을 재해석한 결과 대왕과 전주는 궁예를, 금상은 왕건을 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당시 직접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공략한 지도자는 왕건이 아닌 궁예가 된다. 궁예 12년 8월 마침내 서남의 제해권의 판도를 결정하는 전투가 나주에서 벌어졌다. 궁예 3년부터 궁예는 왕건의 활약으로 후백제의 배후인 이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견훤이 이곳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궁예를 괴롭혔다. 궁예는 나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철원에서 직접 내려와 이 전투를 이끌었다. 소규모 국지전이 아닌 궁예와 견훤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전이었기에 이 전투의 승자는 호삼국시대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이 전투가 영산강 중류인 덕진포에서 벌어졌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사기보다 약 200년 먼저 기록된 선갑대사비에는 전주, 즉 궁예가 부하인 왕건과 함께 내려와서 영산강 하류의 나주를 정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백제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궁예는 당시 강진의 무의사에 있던 명성 높은 고승인 선갑대사에게 공경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자 선갑대사는 바닷길로 와서 궁예를 만났다. 궁예는 예를 표하고는 철원으로 같이 갈 것을 청했으며 이에 선갑대사는 궁예를 따라갔다. 궁예는 왕권 강화 과정에서 호족 세력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미륵신앙을 이용해 극복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갑대사는 선종의 선승이었다. 궁예는 선갑대사를 궁중으로 초빙하여 공사상에 대한 법문을 듣고 무언의 이치인 설리를 알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전통적인 귀족 중심의 교종을 대신해 사상적 영향력이 커졌던 선종을 궁예가 적극적으로 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예 17년 궁예는 선갑대사가 누군가의 편을 들었다고 의심했다. 선갑대사는 자신이 곧 화를 입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를 피하지는 않았다. 결국 궁예는 선갑대사를 처형했다. 선갑대사가 편든 대상은 왕건일 가능성이 크다. 궁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왕건을 따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 선갑대사비에 따르면 왕건이 즉위한 이후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입적하신 내사에 도화덕이 높으니 과인이 일찍이 귀의하였는데 스님을 잃은 아픔이 간절하여 눈물이 비 오듯 흐른다. 라고 했다. 결국 궁예가 선갑대사를 처형한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였다.
궁예 18년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한 왕건은 고려 태조 2년 선각대사의 유고를 안치할 탑, 즉 선각대사 편광탑을 세우도록 했다. 고려 정종 원년 그 탑 앞에 비를 세우니 이를 선각대사 편광탑비, 즉 선각대사비라 한다. 궁예는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중국처럼 거대한 평지성인 도성을 건설했다. 그리고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태봉이 천자의 나라임을 알렸다. 또한 세속군주인 자신의 통치 행위를 부처의 행위로 승화시키며 골품제 폐지 등 혁명적인 시도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거대한 도성을 건설하는 공사는 호족들과 백성들의 불만을 쌓이게 했다. 대규모 도성 건설을 위해서는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호족들이 보유한 노동력을 증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궁예는 그 과정에서 호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철원이 궁예의 땅이라면 나주는 왕건의 땅이다. 나주 완사천에는 왕건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왕건은 이샘가에서 한 처녀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녀는 나주의 호족인 다련군 오희의 딸로 훗날 왕건의 제2왕후가 되는 장화왕후다. 왕건을 이를 통해 나주의 해상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왕건의 중요한 성장 배경은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를 공략하면서 궁을 세운 것이었다. 물론 나주 공략은 견훤과 대립하고 있던 궁예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왕건이 나주를 근거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궁예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 철원의 월화분교터는 원래 조선시대 향교가 있던 곳인데 조선시대의 여지 도서에는 이곳이 태봉국 시절 왕건의 집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05년 이곳을 발굴하자 최고 실력자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석 등의 하대석, 기와 갑옷 조각 등이 발견됐다. 궁예 18년 6월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비밀리에 모의하여 밤에 왕건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는 바로 도성까지 진출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뜻을 이루었다. 실제로 철원 왕건의 집터에서 궁예 도성까지의 거리는 약 10km에 불과하다.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자료 등에는 궁예가 미천한 차림으로 도성의 북문을 빠져나가 산속으로 달아나서 산골짜기에 숨어 이틀 밤을 묵었는데 굶주림이 심해지자 보리 이삭을 몰래 잘라먹다가 부양 백성들에게 살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궁예가 왕건과 최후의 격전을 펼치다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포천의 보계산성은 궁예가 왕건과 최후의 격전을 위해 쌓은 성이라고 한다. 이 성은 철원의 궁예 도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외곽에 쌓은 10여 개의 성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도 당시의 기와가 발견된다. 철원의 명성산 궁예봉에도 궁예의 최후에 얽힌 이야기가 전한다. 궁예가 왕건과의 싸움에서 밀려난 후 이곳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저항했는데 궁예의 친위 부대가 왕건의 군대에 항전하다가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궁예가 군대를 해산하고는 슬프게 목 놓아 울었다고 해서 울음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선각대사비에 따르면 궁예 12년 궁예는 견훤과의 전면전에 직접 참전하여 승리하면서 나주를 완전히 장악하고는 후 삼국 통일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하지만 이 전투는 물론 궁예가 왕이 된 이후에 직접 참전한 모습은 고려사 등 후대의 사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궁예의 최후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지키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왕건 세력에게 끝까지 저항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보리 이삭을 훔쳐먹다가 백성들에게 살해당했다는 비참한 이야기만 남았다. 궁예는 철원에 거대한 도성을 건설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며 신라 천년의 골품제를 폐지한 강력한 개혁 군주였다. 그러나 후대의 왕건의 업적을 선양하고
고려 왕조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궁예에 대한 기록은 왜곡되었다. 선각 대사비의 궁예를 표현하는 대왕, 전주는 왕건을 표현하는 금상과 동급의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이 비가 세워진 고려 초기에는 궁예를 왕건과 동등한 국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려 후기로 접어들면서 궁예는 점차 포악하고 무자비한 왕으로 묘사되었고 결국 신하들에게 버림받는 군주로 평가받게 되었다. 궁예에 대한 표현도 대왕과 전주는 사라지고 단지 궁예라는 이름만 남았다. 궁예는 후 삼국 통일의 토대를 닦고 한국 중세사를 새롭게 연 혁명가였다. 후 삼국 시대를 주도했던 궁예의 정치적 유산은 왕건에게 계승되었다. 궁예는 백제 땅의 마지막 왕인 후백제의 견훤,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함께 명실상부한 후 삼국의 영웅이었다.